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 나라의 성장이 이렇게 빠른 것은 처음인데요. 더군다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국가였다는 점에서 경악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모두들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상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그 궁금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버트 엘리엇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동안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나라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같은 성공한 나라들. 모두가 공부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차트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제 연구 논문들은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경제는 특정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이었죠. 저는 어떤 나라가 성공하고 어떤 나라가 힘들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 화요일 아침도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학생의 리포트를 검토하고 있는데 데이비드, 제 연구 조교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달랐어요. 엘리엇 교수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종이 한 장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낮게 시작해서 로켓처럼 위로 치솟는 선이었죠. 제목은 한국의 경제 성장 1960-202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차트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1960년대에는 겨우 79달러였는데 오늘날에는 33,700달러가 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건 평균적인 한국인이 한 세대 만에 400배 이상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었죠.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안경을 올렸어요. 내 숫자에 뭔가 실수가 있을 거야.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아. 모든 규칙을 깨는 일이야. 데이비드는 물러서지 않았는데 그게 저를 놀라게 했어요. 보통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곤 했거든요. 3번이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교수님. 이 숫자들은 정확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그래프를 보고만 있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 이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였죠. 한국은 1950년대에 전쟁으로 파괴되었었어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가난했었죠. 천연자원도 없고 강력한 동맹국도 없고 국경에는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은 부자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만약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그래프가 계속 머릿속에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한국에 관한 오래된 보고서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저처럼 한국을 무시해 왔었어요. 우리는 보통의 성공 사례에만 집중했었죠. 빈곤에서 부로 기록적인 속도로 올라선 이 작은 반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일을 했어요. 아시아학과로 걸어가서 천 교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까운 동료가 아니었어요. 한국 경제에 관한 자료를 모두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거의 겸손한 것처럼요. 그녀는 놀란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되셨군요, 로버트.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론들이 그곳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이 저를 불편하게 했지만 저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그녀의 사무실에서 한국에 관한 자료를 읽고 있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성공했어서는 안 됐는데. 하지만 성공했던 거였죠. 그날 오후 저는 학장을 만나러 갔어요. 이 미스터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한국으로 연구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캠퍼스가 내려다 보이는 그의 웅장한 사무실에 서서 말했어요. 우리의 경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학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기뻐 보이고 있었어요. 대학은 아시아 경제학 연구를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보다 그 노력을 이끌 적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주말에 가방을 싸면서 저는 이것이 간단한 여행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길어야 2주. 자료를 모으고 설명을 찾고 한국이 실제로는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을 발표할 거라고요. 저는 한국을 연구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깨닫지 못했죠. 비행기에서 저는 이 이상한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읽고 있었어요. 그곳은 역사를 통틀어 반복적으로 침략을 당했었죠. 35년 동안 일본에 점령당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끔찍한 내전으로 둘로 갈라졌었죠. 그러나 한국은 완전한 파괴에서 스스로를 재건했었어요. 어떻게? 왜? 무엇이 이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비행기가 서울로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반짝이는 타워들과 넓은 고속도로가 있는 광활한 도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서 온 것 같았지 불과 70년 전에 폐허였던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종사가 안내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참이었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저를 두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어요. 깨끗하고 시원했으며 효율성의 부드러운 흐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 공항은 미국 공항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는데요. 높은 유리 천장과 사람들을 조용히 건물 안으로 데려가는 무빙워크가 있었어요. 제 택시 기사님은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는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어린 시절 한국 전쟁을 겪으셨더라고요. 서울로 향하는 동안 번역 앱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평선에 나타나기 시작한 높은 건물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부서진 돌멩이뿐이었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시절을 상상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완벽했어요. 울퉁불퉁하거나 금이 간 곳이 없었죠.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대부분 현대, 기아와 같이 미국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한국 브랜드였어요.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도심으로 향하는 교통을 안내하고 있었죠. 개발도상국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22층 호텔방에서 바라본 도시는 제가 볼 수 있는 끝까지 뻗어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뉴욕 같았지만 더 새롭고 깨끗했어요. 작은 의문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곳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가난했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에서 이서연 박사를 만났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경제적 특이성을 연구하러 오셨군요. 그녀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이 왜 일반적인 경제 성장 패턴을 따르지 않는지 이해하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처럼 제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녀는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한국이 교수님의 모델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교수님의 모델이 불완전한 건가요? 저는 좋은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이 박사는 저를 세계 최대 철강 회사 중 하나인 포스코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거대한 공장 단지를 내려다보는 전망대에 서 있었죠. 녹은 강철이 거대한 용기에서 쏟아져 나오며 어두운 공장 불빛 속에서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열기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느껴지고 있었죠. 이곳은 1968년에 갯벌 위에 세워졌어요.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철강 제조 기술이 전혀 없었을 때죠. 나이든 임원이 우리에게 합류해 누렇게 변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1960년대 일본 컨설턴트들은 한국인들이 현대적인 제철소를 건설할 수 없다고 말했대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래도 해냈죠. 이제 그들은 일본에 철강을 팔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제 연구를 기록하기 위해 날아온 친구 마커스를 만났어요. 영화 제작자로서 그는 제가 놓친 것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제가 경제 통계에 대한 메모를 적는 동안 그는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얼마나 늦게까지 일하는지 봐 저녁 9시에 사무실 건물들을 지나치며 그가 말했어요. 대부분의 창문에서 여전히 불빛이 비치고 있었죠.
사람들이 책상에 허리를 굽히고 열심히 타자를 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사무실이 텅 비어 있을 거야. 다음 날은 더 많은 놀라움을 가져왔어요. 이 박사는 우리를 평범한 동네의 중학교로 데려갔어요. 교실은 단순했지만 깨끗했죠. 저를 놀라게 한 것은 1997년 IMF 위기에 대한 역사 수업이었어요. 선생님은 일반 한국인들이 긴 줄을 서서 정부가 빚을 갚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장신구를 기부하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은 결혼 반지를 내놓았고 올림픽 선수들은 메달을 누겼대요. 학생들은 이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박사에게 속삭였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위기에 대해 정부를 비난했을 거예요. 그녀는 놀란 듯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니까요. 그녀는 마치 뻔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대답했어요. 한 어린 소녀가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금목걸이를 내놓으셨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한국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마커스와 저는 작은 식당에 앉아 매운 국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한국인들이 무리를 지어 공동 접시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죠. 뭔가 달라 마커스가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촬영하며 말했어요. 그들은 미국인처럼 개인으로 행동하지 않아. 마치 뭐랄까 팀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들의 경제적 행동은 그들의 정체성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저는 데이터를 찾으러 한국에 왔었는데 대신 측정하기 더 어려운 것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제게는 완전히 낯선 사고방식이었죠. 한국의 기적은 단지 공장과 수출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더 큰 무언가의 일부로 보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죠. 그날 밤 잠이 들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이 박사가 일찍이 설명했던 대로 공습 훈련이었죠. 북한이 공격할 경우를 대비한 정기적인 연습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룩한 모든 것은 끊임없는 위협 속에 있었다는 걸요. 그들은 그들을 파괴하길 원하는 적과 이웃하면서 불을 창출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경제 교과서도 이런 종류의 결의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여행 3주차가 되니 제 깔끔했던 일정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있었어요. 원래는 자료를 모으고 차트 몇 개를 만들고 하버드로 돌아갈 계획이었죠. 하지만 대신에 저는 한국의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제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매일 아침 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는 한국은 제 경제학 책에 따르면 존재해야 할 한국과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죠. 기업들은 이윤 창출에 집중하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규칙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비 오는 어느 아침 이 박사는 우리를 큰 백화점으로 데려갔어요. 건물은 엄청나게 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제품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를 놀라게 한 건 한글과 영어로 한국 제품을 구매하세요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이었어요. 이 박사는 경제 불황 시기에 한국인들이 종종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한국 제품을 선택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건 소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쇼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가장 싼 제품을 사야 하는데요. 이 박사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마도 합리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누구를 돕고자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신인지 아니면 사회인지요. 그날 오후 우리는 삼성 공장을 방문했어요. 직원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스마트폰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공장 관리자는 1997년 금융위기 때 직원들이 회사의 생존을 돕기 위해 임금 삭감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일부는 심지어 무급 초과 근무를 자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삼성이 실패하면 한국이 실패하기 때문이죠. 관리자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저는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파업을 하거나 새 직장을 찾았을 거예요.
회사를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은 제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커스는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고 제가 놓친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제 호텔방에 앉아 그의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는 저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줬어요. 밤늦게 건물을 나서는 젊은 직장인들과의 인터뷰였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봐. 마커스가 볼륨을 높이며 말했어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대부분의 밤에 저녁 10시까지 일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힘들죠. 그녀가 카메라에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만들고 있어요. 제 조부모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한국은 강해졌어요. 그들은 이걸 열정페이라고 부른대. 마커스가 설명했어요. 추가 수당 없이 추가 시간을 일하는 거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믿기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그걸 착취라고 부를 거야. 하지만 그들은 다르게 보는 거지. 그들은 집단적 성공에 투자하고 있어. 다음 날은 제 여행에서 가장 큰 충격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DMZ, 남북한 사이의 경계를 방문했어요. 전망대 가장자리에 서서 저는 쌍안경을 통해 북한 영토를 볼 수 있었어요. 밝고 분주한 남쪽과 비교해서 북쪽은 텅 비어 있고 회색으로 보였어요. 남한 군인들은 의식적인 자세로 완벽하게 서서 경계 너머의 북한 동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무군 복무를 하는 젊은 남성들이었죠. 한국의 모든 건장한 남성은 군대에서 약 18개월을 복무한다고 했어요. 은퇴한 장군이 시설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그의 제복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고 얼굴은 엄격했어요. 그는 1970년대에 군사 경제 계획을 감독하며 한국의 방위 산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북쪽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했어요. 실패는 그들처럼 되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모든 한국인은 이것을 뼛속까지 알고 있죠. 저는 갑자기 중요한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남한은 단지 경제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그것을 해냈던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적과 마주하고 있었죠. 아마도 그것이 그들의 놀라운 단결력과 결의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호텔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제가 만든 차트와 그래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어느 것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을 담아내지 못했어요. 제 모델은 안정적인 조건, 개인적 의사결정, 그리고 정상적인 기관 발전을 가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한국은 한 세대 만에 한 세기의 산업 발전을 압축했어요. 그들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중인 상태에서 기관들을 처음부터 구축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개인적 이익보다 집단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새벽 3시, 저는 제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어요. 하버드에 있는 제 학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체류를 연장해야겠어요. 그가 전화를 받자 제가 말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됐어요. 그건 당신답지 않네요, 로버트.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놀라운 것을 이루어냈어요. 단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사회를 만든 거였죠. 제 깔끔한 이론들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정말 겸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의 경제학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대신 한국이 저에게 제 자신의 이해의 한계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박사에게 더 오래 머물기로 한 제 결정에 대해 말했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를 알지 못한다.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 개구리였네요. 이제 우물을 떠나 바다를 볼 시간이 됐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몇 주 동안 한국을 제 오래된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대신 한국에 맞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박사가 제 안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녀는 저를 관광객들이 절대 가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었죠. 3대가 나란히 일하는 작은 공장들, 협동조합을 만든 어부들, 교육을 국가에 대한 의무로 여기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어느 날 마커스는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인들이 다른 곳에서 살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우리는 삼성이 거대한 공장들을 지은 산업지역을 방문했어요. 이 공장들만으로 베트남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었죠. 한국인 관리자들은 마치 미니 한국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수천 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한국식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들은 단지 공장만 짓는 게 아니야, 마커스가 관찰했어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중국 칭다오에서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서로 경쟁하는 대신 함께 일하는 사업체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식당들, 학교들, 상점들이 한 지역에 모여 서로를 지원하고 있었죠. 외국에서도 한국인들은 모두가 서로의 성공을 돕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지막 주에 일어났어요. 서울의 전통시장을 걷고 있을 때였죠. 전통 공예품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제가 한국 경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알록달록한 천으로 쌓인 작은 꾸러미를 주셨어요. 번역 앱을 통해 저는 그녀의 말씀을 읽었어요. 한국의 지갑만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주인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작은 수제 행운의 부적이었어요. 걸어가면서 이 박사가 말했어요. 경제학자들은 종종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묻죠. 더 좋은 질문은 이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역사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저녁,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어요. 저는 규칙을 증명하는 예외를 찾을 것이라고 믿고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대신 저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서구 모델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국이 대안적 모델이라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놓치고 있는 다른 모델들은 무엇일까요? 하버드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전 세계의 다양한 경제 발전 경로를 연구하는 새로운 센터를 제안했어요. 학장은 이건 우리가 아는 로버트 엘리엇처럼 들리지 않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로버트 엘리엇은 제가 지금 아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죠. 첫 강의에서 학생이 물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성공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길은 그 나라만의 역사와 문화에 의해 형성됐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요점이죠. 어디에서나 통하는 성공 공식은 없어요. 각 사회는 자신의 가치와 도전에 기반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요. 마커스의 다큐멘터리 제목은 존재해선 안 되는 나라였어요. 서울에서 제가 좌절 속에서 했던 말이었죠. 이제 그 제목은 경제적, 역사적 역경을 이겨낸 국가에 대한 경이로움을 담고 있었어요. 오늘날 제 사무실 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그 시장 상인에게서 받은 행운의 부적이에요. 그것들은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현실이 이론과 맞지 않을 때 이론을 바꾸세요. 인간성이 담긴 숫자는 이해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죠. 한국은 저에게 성공이 항상 확립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때로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